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렉트 마케팅 본부의 정원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성장 고령화에 맞춘 좀 생애 주기별 맞춤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FAQ를 꼭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또 해당 영상이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FAQ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좀 경제 성장률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최근에 뉴스들도 많이 나올 테고, 최근에 좀 화두가 됐던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뉴스에 좀 많이 언론이 됐을 겁니다. 언급이 됐었는데, 그럼 경제 성장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경제 성장률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기에도 IMF 때라든지 코로나 시기였을 때도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것을 보이고 있고, 2024년에는 실질적으로 2% 정도 경제 성장률이 이뤄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라고 하면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제 총량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했느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높으면 뭐가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럼 낮으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지? 라고 보시면, 자, 고객님 쉽게 설명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할 때는 전년도와 비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당 기업들이 너무 공장도 잘 되고 매출도 잘 높아져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어요.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더 좋아졌다라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더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과열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긴축재정이라 해서 금리를 높여서 시장의 돈을 축소시킵니다.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하고 싶으실까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시장에서의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좀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자, 물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이제 기업들도 최대한 좀 도와주고 보조금도 주고 해야 돼서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고객님들이 은행에서 대출하기 좀 더 수월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이 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 이제 좀 아래를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오늘 좀 너무 어렵게 가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펼치더라,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계속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시장에 돈이 많이 투자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성장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는 목표는 물가를 잡는 데 좀 초점을 둡니다. 물가를 잡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좀 과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세율을 인상을 합니다. 세금을 인상을 해요. 또는 금리를 이제 인상을 통해서 조금 더 돈을 좀 덜 쓰게끔 합니다. 돈을 덜 쓰게끔 하면 당연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가, 이자도 많이 내야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 고객님들이 모두 고민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이걸 꼭 사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꼭 집을 사야 돼서 대출을 해야 될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해서 좀 유동성을 줄인다. 그럼 낮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좀 많이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업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업률도 많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확대를 통해서 조금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이 돈을 조금 더 낮은 이자를 통해서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또는 인프라 투자나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또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출을 해서 조금 경기 활성화를 하는데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정부가 좀 이렇게 다르게 대응하더라.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2024년 2%고 전년도 대비해서의 어느 정도 더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인플레이션이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이제 이 서비스가 얼마만큼 변동을 했는가. 쉽게 생각하면 내 생활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 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가가 빠르게 오른다는 얘기고요.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고객님들이 이제 가끔 질문을 상담을 할 때 들어보게 되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꼭 항상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비례해서 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과 현재 이번 연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실생활에 고객님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맨날 뉴스에 나오는 물가가 상승해서 뭐 김값이 금값이다라는 등 그 장복이나 외식에서 생활비 전반적으로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필수재라고 해서 뭐 칫솔, 치약 등 생필품은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 비용들 자체가 오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식료품 또는 식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고객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가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또 그 아래 보시면 임금이나 소득, 이제 월급이 물가 상승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실제 생필품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에서는 감소될 수 있다. 실제 생활 수준이. 생필품은 사야 되고 임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내 통장이 텅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고 24년에는 약 23년 대비해서 2.3% 정도 올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연금을 확실하게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생애주기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2.4%더라. 경제 성장률이 2%더라. 그냥 물가 상승률이란 이런 의미네. 경제 성장률이란 이런 의미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요 인구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22년부터 이제 5천만, 아직 5천만 유지하고 있지만 2070년에는 3,600만 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70년 가게 되면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 1%, 1.3%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인구 오른쪽 아래 노란색 47.7%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도 사실 2%대로 높지 않은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봤던 게 물가 상승률은 저희가 뭐 통제할 수 없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인구 성장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즉슨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기존의 80년대, 90년대에 했던 포트폴리오보다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의 좀 거시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특징이 뭔가를 좀 더 살펴보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볼게요. 경제 성장률은 계속 구조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즉 이제 15세에서 64세 정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 자체가 적어지게 되고 저출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력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나 생산성이 당연히 증가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복지, 의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비 패턴 자체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조금 더 건강이나 의료 쪽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 고객님들이 항상 연금 수령 시기를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은퇴를 하면 10년, 20년이 아니라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30년, 40년을 또 제2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 강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는 더 이상의 소득, 수입이 없을 때 얘기합니다. 60세 은퇴라고 하면 40년 동안 자산을 가지고 개인연금을 굴리셔야 돼요. 40년 동안 자산이 유지되어야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거의 100%까지 가까이 늘려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100세 시대에는 40년 동안 안전자산으로 뭐 예적금이라든지 국채 뭐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물가보다 낮은 수익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장소 리스크, 이제 큰 연금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다 보니 그런 리스크에 좀 취약하더라.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동시장도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노동시장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이제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 격차 자체가 이제는 좀 경제 격차로 좀 이어지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를 봤을 때 출산율은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를 했던 적도 있고 국민연금 등 이제 각종 연금의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도 뭐 고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보험료율을 이번에 9%에서 13%로 인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 이제 좀 과다하더라 비중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집이라든지 아무래도 의식주가 기본이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의 좀 비중이 좀 크더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저성장 고령화 시대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을 계산하는 모델링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서 100백이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해되실까봐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20대는 100백이 20 해서 8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포트폴리오. 채권은 20% 이하. 30대는 70% 이상, 채권 30% 이하. 40대는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포트폴리오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 성향이라든지 혹은 고객님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절대 원금 보장이 되어야 되는 상품이거나 원금 보장이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 모델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모델은 저성장과 고령화에 맞춰서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앞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30년, 40년, 100세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추천 모델 포트폴리오와 그 해당 나이대에 어떻게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목표를 잡아야 될지 간단하고 보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개개인 재무 상태에 따라서도 바뀌셔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최대한 보편적이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특성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 접근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0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80% 이상, 채권 20% 이하. 왜냐면 은퇴 시기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된 이제 종목들이나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의 성장 시장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주식의 비중을 넓혀서 그리고 길게 투자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산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드머니 당연히
20대들 당연히 집도 구하기 어렵죠. 생활비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연령대로 봤을 때 또 사회초년생들이기 때문에 급여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산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가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금 계좌 등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항상 매번 강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절세를 하는 것은 절대 뭐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새롭게 버는 수익원이고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연금 계좌로 개인 연금 계좌에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뭐 펀드나 예적금 똑같이 원래 15.4%의 세금을 내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3.3에서 5.5% 10% 수익이 거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대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냐? 포트폴리오 모델을 잡을 때 무조건 연금 복리 극대화해야 됩니다. 연금 복리 무조건 극대화해야 돼요. 금감원에서도 제안을 하는 게 개인 연금은 빨리 시작해서 많이 저축해서 길게 받아라. 이 세 가지를 항상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긴 만큼 연금 복리 극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계속해서 포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월 적립식으로 변동성을 축소해야 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매달 똑같은 이제 투자 습관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끔 해서 뭐 펀드로 투자를 하게끔 해서 월 적립식으로 변동성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뭐 AI, IT 산업 등이라고 했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사실 주식 비중 80% 이상을 가져가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비상금도 필요할 수 있고요. 월세, 뭐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 비용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고정 비용 등을 제외한 필수 금액들을 제외한 금액은 반드시 최대한 투자를 해서 자산 시드머니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20대예요. 자, 이제 30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0대는 실질적으로 20대보다 많이 벌지만 40대에서 뭐 50대보다는 덜 버는 시기인데 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30대에는 70% 이상 주식 비중, 채권 30% 미만, 뭐 이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모델을 잡아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자산 및 비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왜냐? 30대가 되면 월급도 어느 정도 20대보다 늘 건데 결혼이라든지 뭐 자녀 계획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함한 재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면서 자산도 증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결혼, 가족 계획을 포함한 재무 설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투자 종목보다는 좀 구조, 내가 어떻게 해서 저런 뭐 부동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도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대의 전략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계적인 자산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다. 통상적으로 지금 고객님들이나 이제 국민연금 통계들을 보더라도요. 아무래도 조금 30대나 이때 이제 조금 3, 40대 때 나가야 되는 비용이 줄거나 하다 보니까 조금 자산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등한시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 TDF 등 이런 연금 자동화, 뭐 좀 적립식으로든 좀 자동으로 좀 투자를 하게끔 해 놓으셔야 되고 이때 좀 부동산 편중을 방지를 해야 된다. 너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 포인트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장기 의료비 대비해서 보험이나 보장 체계를 점검을 해서 이제 자녀의 보험이라든지 또 자녀분 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보험이면 한 번씩은 다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고 과연 우리 가족이나 내 현재 상황에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당연히 20대보다는 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이 지속되고 좀 주식 중심 구조에서 이제 이거는 유지를 하는데 변동성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분산 투자라든지 이제 20대 때는 좀 집중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30대 때는 좀 자산 구성 자체를 조금 포트폴리오를 넓게 퍼뜨려서 분산 투자를 하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40대입니다. 이제 40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자산이 본격으로 좀 축적이 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모델 40대를 보시게 되면 주식 60%, 채권 40%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이때 이제 자녀나 주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녀가 이제 학교도 들어가게 되면 방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퇴 자산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투자가 시작돼야 될 40대인데 투자 여력이 좀 감소가 됩니다. 자녀 뭐 학원 교육비라든지 뭐 주거 비용이라든지 등등등등의 사유로. 그래서 이때 40대들은 투자 여력에 대해 감소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금에 넣게끔 계속해서 투자 여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을 일부 좀 축소를 하고 이제 성장은 지속하되 위험은 점진적으로 좀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제 20대 때는 이제 좀 공격적인 앞으로 은퇴를 뭐 30년, 40년을 바라보고 하지만 사실 40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재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취업 시장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요즘 뭐 AI라든지 뭐 이제 뭐 뉴스만 보더라도 어느 산업이 좋지 않아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더라 이런 일들이 사실 가장 크게 불어닥치는 게 40대 시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위험은 좀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략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성장은 유지하는데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하방 방어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60% 이상 대신 채권이나 인컴 같은 이제 언제든지 인컴이라고 하면 이자나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을 좀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TDF 등 이제 좀 자산 배분형으로 해서 적극 활용해서 조금 분산 투자가 잘 돼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건강이나 보험이나 의료비 관련해서 이제 40대나 60대 또는 평소에 앓던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보험에서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0대입니다. 사실 시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가장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많이 버실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포트폴리오 모델 자체도 주식 50% 이상, 채권 50% 이하를 좀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은퇴 시점에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년, 40년은 성장 자산을 일부 유지해야 된다. 주식 비중 좀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략 포인트를 보게 되면 변동성은 최대한 축소하고 은퇴 직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컴형 자산, 리츠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슬슬 고려해서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한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의 나이이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은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늦게 은퇴 자금들, 연금 자금들을 수령하시는 게 사실 고객님들한테도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때 50대 때는 변동성을 좀 최대한 축소하고 은퇴 직전에 리스크 관리하고 이제 내 은퇴 후에 재무 설계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0대입니다. 60대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취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 40% 이상, 채권 60% 이하 정도로 잡았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월 인출, 월 생활비의 50에서 80% 정도 원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인출하실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4% 뱅기는 4% 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출률을 3% 4% 해서 자산의 4%만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실상 다른 활동들보다는 의료비나 요양비가 사실 가장 큰 비용들일 텐데요. 장기 대비를 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포인트만 보더라도 변동성 축소 및 은퇴 직전 리스크 관리인데 사실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식은 40% 이상 유지해라. 옛날에는 은퇴하면 주식을 뭐 10% 20%까지 확 낮추고 채권 비중을 급격하게 높여서 완벽하게 안전자산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30년 40년 은퇴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셨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런 걸 대비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수 리스크, 결국 내가 오래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계좌는 항상 마지막에 인출을 하셔라. 고객님들이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시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계좌부터 먼저 빼서 쓰시고 연금 계좌는 나중에 최대한 3.3, 5.5% 늦게 하셔서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게 가장 좋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연도에 되게 환율이나 변동성 위험 자체가 높은데 이런 위험 자체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채권을 투자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국내 채권으로 돌려서 환 리스크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성을 좀 낮출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모델링은 사실 이 부분에 가까워요. 70대 이상도 더 이상 뭐 주식 1, 20% 완전 뭐 채권 100%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식 30% 이상, 채권 70% 이하로 잡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생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1년에 4%의 수익을 매년 내는데 나는 그 연금 자산에서 4%만 빼면 돼. 생활비로 충분해. 국민연금도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30년, 40년이 돼도 난 매달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시황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상속이든 증여든 미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KCGI 자산운용에서도 사전증여 대행 신고 서비스를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상속이랑 증여는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는 공제가 6억까지 되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또는 이제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세대 생략 증여 까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좀 자산을 미리 배분하는 게 좋더라. 그 다음에는 의료비나 요양비 증가를 대비해서 그런 의료비나 요양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 지출도 그쪽에 많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0대 이상들의 고객님들은 전략 포인트를 변동성 축소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양하고 의료비를 고려해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절세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전증여라든지 또는 미성년자 손주들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2천만 원씩 성년이 됐다 하면 5천만 원씩 미리 증여를 통해서 미리 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이나 저희 1588-5533 전화 주셔서 궁금한 부분 꼭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이렉트 마케팅 본부의 정원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